소송 주체와 소송행위 파트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서는 저희 법원직의 송달 있죠, 송달. 송달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문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송달에서 이제 53-2번을 보게 되면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소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는 적법한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비슷한 게 부분 여기 보면은 소환하고 공판기일 통지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소환은 출석 의무가 있는 게 상태에서 소환 이런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들에게는 공판기일을 통지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요. 통지와 소환의 개념이 약간 다르고, 그래서 형소법에서 소환하는 사람은 2명 있어요. 2명. 피고인에 대한 소환, 증인에 대한 소환, 출석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과 증인 부분에서 적법한 소환장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불이익이 증인에 대해서는 불출석으로 가겠죠. 불출석으로 가서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게 될 거고, 그 과태료 감치에 대하여 이제 즉시항고도 허용되지만, 아무튼 그 증인에 대한 그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 형소법이 정한 적법한 방식에 관한 소환이어야 하고, 그거와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식, 그 이외에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는 아니다라는 취지이고, 피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이 조금 부적법하게 될 때 피고인의 불이익은 나중에 불출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태료나 감치. 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소환이 문제가 되는데, 이 소환의 의미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죠.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송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즘 법원 직원들 게을러 터져가지고 종이 쪼가리 접는 것도 싫대요. 지문 다뤄진다고. 요즘 이게 뭐 전자 소송 이게 다 도입되는데 빨리 전자 소송을 해가지고 클릭만 해도 되게끔 하지, 왜 전자 소송을 안 해가지고 말이야. 이 준비 서면을 내가 출력해가지고 종이에 접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편지봉투에 풀칠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막 툴툴대고 있더라고요, 요즘. 아무튼 이제 송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53-3번 지문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이제 피고인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시키거나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검사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갑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갑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갑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여기 소환장은 이제 갑 변호사 사무실로 갔겠죠. 그래서 소환장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은 갑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되었다면,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다면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는 있지만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별표 3개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소환하는 방식 관련한 그 조문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소환장을 송달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이제 소송 기록에 첨부가 되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형태는 공판 조서에 기재가 됩니다.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하다. 이걸 이제 공판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소환장 송달을 안 해줘도 되고요.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도관을 통하여 소환 통지를 한 때, 군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 그때에만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제 나머지 형태가 되면 피고인의 주소지 등으로 적법한 이제 송달 장소로 이제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라는 취지이고요. 이제 이항 부분에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항 부분의 세 번째 줄.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소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옆에다가 참고해서 약식명령과 동일 뭐 이제 요 정도 하나 적어놓을까요? 약식명령. 이제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이제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서 합니다. 기타 적당한 방법은 안 돼요. 그 부분이 판례예요. 약식명령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서 하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건 안 돼요. 약식명령의 송달. 그래서 여기서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고지 통지 이제 적법한 피고인 소환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공판 단계로 와서 98-2번 보겠습니다. 이제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 자, 공판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 공판 절차에서 공판 기일의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 제일 처음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 신문을 하더라. 그리고 증거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피고인 신문을 하더라. 피고인 신문. 자, 그런 다음에 검사에게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대요. 그 판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제 판례입니다. 98-2번. 그래서 294-2번은 이제 제 기본서에는 있는데 W 지문 교재에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거 하나 추가했습니다. 저 공소장 변경에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허가하여야 한다. 허가하여야 한다 이거요. 그럼 공소 사실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이제 여기 294-2번 그 여백에다는 이제 1. 제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규범적 요소 고려, 규범적 요소 고려,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던 게 작물취득죄, 강도상해죄였죠. 작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그런 이제 그만큼에 상응하는 이제 판례로 이제 요거 이태원 살인 사건 이제 들면 되겠습니다.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이제 칼로 찔러 공모하여 갑을 살해하였다는 이제 이 공소 사실과 어쩌고저쩌고에서 자 제일 끄트머리 증거를 인멸하였던 내용의 확정된 유죄 판결의 범죄 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패터슨은 이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터슨이 그때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소년법과 특강법이 적용되어서 이제 대한민국 법정 최고형인 20년을 선고받았어요. 일단 이제 그때 패터슨에 대해서 제일 끄트머리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있어요. 이제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었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무기형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특강법과 소년법을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뒤에 이제 294-3번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형법하고 형법의 죄수론과도 조금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무상 이러한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들을 고용해서 자기가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거죠. 실질적인 운영자가 돼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그때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반 행정 업무 관련한 부분은 포괄일제에 해당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개설 의료인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근데 그 의료인 명의별로 개설자 명의별로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품 관계이다. 실체적 경합품 관계에 있다. 이제 그 21번 밑에 있는 이제 판례에서 이제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거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이고요. 그다음에 병역법 판례로 갑니다. 병역법 판례는 이제 형법, 헌법, 형소법 다 아울러져 있는데 이제 포인트 이제 형소법적 쟁점 위주로 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여호와 증인 그 관련한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수혈 거부하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 의무 이제 여기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건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 적군도 이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적군도 죽이지 않겠다라면서 총기에서 이제 살인 훈련 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해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일단 이제 그 제일 밑에 있는 헌재 결정례를 먼저 보게 되면 참고로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헌재 결정례에서는 병역 종료 조항이 있죠.
이제 그 뭐 대체 복무제를 규율하지 않은 이제 병역 종류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거고, 처벌 조항, 이제 병역 거부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처벌하게 되는 그 처벌 조항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 처벌 조항은 이제 문제되지 않는 거고, 그 처벌 조항 중에서 이제 정당한 사유 관련한 부분에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게 그러한 취지예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무죄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한 사안인데,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이게 주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관련된 다수 의견을 살펴보면, 병역법 88조 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 국방의 의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도 국방의 의무인가요? 교도관 출신 이덕훈 선생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교도소에서 이행을 하고 오신 분이고요. 예. 자, 아무튼 이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뭐 이렇게 해서 입영 기피를 억제하고 병력 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래요. 구속요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그래서 이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행위나 책임 조각 사유에는 기대 불가능성과 구별된다. 그래서 구속요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요건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다요. 네, 그래서 이제 2항 부분은 이제 뭐 좋은 멘트니까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3항 부분 갑니다. 3항 부분. 그러면 이제 그 범죄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속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다만 어쩌고 저쩌고에서 세 번째 줄, 자,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서 이걸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게 지금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게 아니에요.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게 아니에요. 검사가 입증을 하되, 자,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 책임을 다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고려할 사항이고, 입증 책임이 전환된 거 아니에요. 다시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이게 범죄 구속요건이에요.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검사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증명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진다. 상대적으로 이제 사항 부분 보게 되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 거부가 어쩌고저쩌고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 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 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이제 형소법적 쟁점으로 2개 지문이 나왔죠. 2개.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속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이 지문이 나오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 보면은 이제 2항 부분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만 13세 때 침례를 받고 이제 그의 동생도 같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은, 자,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해서 무죄 취지로 이제 이렇게 파기환송한 부분입니다. 뒤에 넘어가서 우리 이제 그 과학적 달콤한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 그 최초의 그 음반 있죠, 음반.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저희 이제 20대 때 이제 히트, 저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 아무튼 이제 모든 이제 저희 연령대에 저희 그 90년대 그 완전 열광의 도가니였죠. 서태지와 아이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음반을 발표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검열하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도 막 반항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공연하고 아무 말도 안 해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내신 분은 정태춘이에요. 정태춘.
알아요? 정태춘, 예, 정태춘 박운옥이 이제 음악을 냈는데 뭐 검열해가지고 통과를 안 해주니까 그냥 내놓고 나서 헌법소원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헌 결정이 있던 날 모든 음악인들이 같이 이제 축제를 벌였었는데, 이제 그러한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 아무튼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황우석 박사님께서 거기 시료를 바꿔치기 해버린 거 있죠. 시료 가지고 조작해버린 거.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 관련된 부분을 뽕쟁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달콤한 열매를 먹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최신 판례 부분에서 이제 1항 부분으로 바로 가겠어요. 과학적 증거 방법이죠. 과학적 증거 방법. 그래서 이제 과학적 증거 방법이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 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대요. 왜? 자, 너희들은 시료를 바꿔치기 너무 많이 하잖아, 이거야. 시료 바꿔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 그래서 시료의 채취, 보관,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엄포를 쳐놓고 나서 알고 봤더니 뽕쟁이에요, 뽕쟁이. 뽕쟁이의 소변을 채취했는데 각 인수인계 절차에서 바꿔치기한 흔적이, 바꿔치기한 뭐 그런 것, 그 부분이 인수인계 절차가 정확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하지 못하겠다요. 이게 말이 돼요? 수사기관이 바꿀 게 없어가지고 오줌을 바꿔치기 하겠어요? 아니, 병원에서는 거기 해가지고 병원에서 뭐 환자들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다 소변해서 소변통에 이름 써가지고 다 하잖아요. 병원이야 이제 환자 그 건강 상태 확인 그 진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변, 엄청나게 많은 소변통이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되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뽕쟁이 잡아가지고 마약 좀 그 오줌 좀 받았는데 그게 바꿔치기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 소변에 대한 강제 체뇨가 가능한데 거기에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라 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유전무죄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거물급의 자녀분이 이게 입건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할 뿐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 수업용어로 시료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 예,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정확하게 만들어라요. 정확하게 만들어라. 서류 덩어리를 한 덩어리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와 연동되어 있는 우리 이제 기억해야 되는 판례가 거기 좀 가필하세요. 위드마크 전제 사실. 위드마크 전제 사실, 여기 엄격한 증명, 이 정도 하나 멘트 달아두면 되겠습니다. 75-0번 여기에서 뭐 다시 2번 이렇게 포지션 하게 되면은 그 번호 밑에다가 넘버링 하면 되고 다시 0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 위에 넘버링 하는 거예요. 일반론을 제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신 판례에서 그 해설 부분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수사기관 압수를 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하다 압수할 수 있는데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있고 그 예외적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특이해요. 조금 두 번째 줄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고려한다요.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고려한다. 그럼 여기 비교해야 되는 판례 저희 나오죠. 체포할 때, 긴급 체포할 때, 현행범 체포할 때 각 그 요건은 체포 당시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고 사후 사정을 고려할 게 아니다 이죠. 그거랑 대비해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정들까지 고려하라 해요. 이게 좀 멘트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241-2번은 여기도 조금 이렇게 우울해요. 이게 뭐 이제 실제 사안에 이제 친구 안에 강간 사건인데 이 친구들이 또 조폭들 출신이어가지고 각각 이렇게 서열이 너 넘버 3지 너 넘버 4지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관계에서 그 친구 한 친구가 외국에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를 이제 성폭력 강간한 사건인데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무죄가 나와요. 무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안인데 대법원까지 간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멘트, 그 전에 형사소송법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게 1항 부분 가겠습니다. 1항 부분. 이제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2항 부분 있죠. 2항 부분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2항 부분을 이제 내용을 이제 실무상 성폭력 2차 피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성폭력 2차 피해, 2차 피해. 자,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그리고 성폭행이나 이제 피해자가 피해자 사실을 알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분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어온 이러한 점들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라라는 취지이고요. 자, 그래서 그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사망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제 사항 부분 갑니다. 사항 부분에서는 동그라미 좀 잘 치면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해요. 시간이 조금 흘러버리게 되면 유일한 피해자의 진술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증거 피해자의 진술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진술한 다음에 S 써주세요. S. 이제 영어예요. 영어. 주어를 의미합니다. 주어. 피고인의 진술이 주어예요. 피고인의 진술. 그럼 이제 피고인의 진술이 거기 잘라주세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거기 끊어있기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피고인의 진술을 말합니다. 피고인의 진술. 자, 피고인의 진술이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거기 괄호해 주세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 간접 정황이 뭐가 된다고요? 피고인의 진술이. 그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영어 해석하듯이 좀 분석을 해주세요. 다시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증거예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증거인데 왔다 갔다 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제 직접 증거가 아니에요. 네, 직접 증거가 아니고, 자, 그렇지만 이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판례 문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분석하듯이 이 문구들 가지고 어디를 장난칠까? 이 부분일 것 같아. 이 부분 바꿔치기 할 때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방금 제가 포인트 줬던 거 있죠. 직접 증거냐, 정황 증거냐. 예. 네. 그 멘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암기하시고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소와 재심에서는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되면은 여기 여쭤봐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 지금 이 자료도 제가 편집한 건데 대단하지 않아요. 이 자료 편집하는데 제가 저기 그 컴퓨터 이제 활용 능력의 한계로 덮어쓰기를 하고 있어요. 덮어쓰기. 뭔 말인지 알죠? 덮어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업이 국쌤은 이제 그 타이핑이 행정병 출신이어가지고 타이핑이 한 1000타 정도 나와요. 집에 그 뭐라 그러죠? 키보드도 한 뭐 100개 정도 있는 것 같고. 보면 이제 법정에서 속기사들이 쓰는 이제 그 타자기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비슷한 타자기 갖고 막 하고 띡띡띡 누르면 불이 반짝반짝하고. 국쌤은 뭐 그냥 편안하게 5분 만에 편집할 걸 저는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한 걸 그걸 긁어가지고 와서 갖다 붙이고 한 그 작업을 계속 하다가 그래서 판례 번호가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56-2번 판례는. 판례 번호만 조금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변명하려고 이렇게 좀 길게 했어요. 2018년 대판하고
2018년 3월 29일 2016도 2016도 18553. 네. 지금 이게 56-2번 판례 번호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덮어쓰기 하다가 조금 잘못돼서 나온 이제 실수한 부분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자, 여기는 이제 이 판례에서 이렇게 종래에 여러분들 형법 37조 나오면 돌아버리겠죠. 네. 37조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예, 이렇게 해서 동시 재판이 진행되는 경합범을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고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의 범한죄를 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고 하고, 자, 그 후단의 경합범인 경우에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여기 형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이 일부 상소와 연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상소도 어렵고 여기 사후적 경합범도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 미쳐버리겠죠. 근데 이제 이 판례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멘트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죄는 A죄와 B죄예요. 그래서 A죄와 B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서 두 개가 같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은 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C죄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자,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에 받은 죄와 그 전에 범한 죄예요. 전에 범한 죄. 하게 되면 B죄가 되겠죠. 자, 이 B죄가 C죄가 이 B와 C죄가 37조 후단 경합범이에요. 후단 경합범. 자, 그러면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에 범한 죄와 이 확정 판결 후에 범한 죄, 이 D죄는 뭘까요? 1번 37조 전단의 경합범. 왜? 네가 없었다면 두 개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2번 37조 후단의 경합범. 확정 판결과 뭐 이런 멘트가 들어가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각각 따로 주문이 나오게 돼요. 거기까지가 이제 형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멘트인데, 자, 이 판례에서는 조금 그 뉘앙스가 그걸 섞어버리는 이제 그 뉘앙스인데, 그 부분을 이제 37조 후단의 경합범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소를 설명하기 위한 멘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죄가 있습니다. 자, 갑이 지금 이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 판결을 범하였고, 그다음에 확정 판결 전에 범한 B죄가 자, 징역, 여기는 이제 실제 사실공개까지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확정 판결 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 B죄와 D죄는 37조 전단의 경합범도 아니고 37조 후단의 경합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그냥, 자, 경합범 처벌례는 이제 동종의 형을 거할 때, 동종의 형을 거하게 될 때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형태이죠. 근데 합산 형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을 받아서 동종의 형을 선택했다면 피고인은 동시 심판에 이익이 있는 구조인데, 지금 여기는 둘 다 동종의 형이죠. 동종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아니기 때문에 형이 따로 선고되게 돼요. 그럼 형이 따로 선고되게 되면 주문이 2개이네요. 주문이 2개이면 일부 상소가 허용돼요. 자, 그래서 일부 상소로 오게 되면 간단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B죄에 대하여만 상소를 했다면 이 D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죠. 분리 확정. 그래서 상소심에서 파기할 때는 이 분리 확정된 D 부분은 이제 파기할 수 없고 이 B 부분만 파기해야 한다. 이해됐죠? 네. 그런 취지고, 이 부분을 37조 후단의 경합범을 해석하는 판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최신 판례 그 해설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았던 그 종래 판례 있죠. A죄에 대해서는 유죄, 자, B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 자, 이 B죄에 대해서 검사만 상소하였다면 이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죠. 네, 분리 확정되고 이 판례와 비교해 줘야 되는 판례가 A죄 유죄 부분 그리고 B죄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검사가 상소하고, 자, 여기는 피고인이 상소했을 때, 자, 재판이 계속 중이니까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가 없지만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는 검사의 상소 이의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만 파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죄 부분도 파기하라. 이제 이쪽이 전부 파기설이고요. 자, 이쪽은 분리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파기설. 자, 그럼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는 분리 확정됐고 여기는 분리 확정이 안 됐고 그것만 구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래에 있었던 수개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렇게 주문이 유죄, 무죄가 나왔을 때였고, 지금은 수개의 경합범이라고 보지 말고, 자, 수개의 죄에 대해서 주문이 두 개가 나왔네요.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상소가 허용된다. 그래서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요. 자, 그래서 동일한 법리를 확인한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수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 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자, 거기는 괄호로 좀 해서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에 의하여 그 부분을 좀 빼주세요. 괄호로 묶어서 빼주세요. 판례의 문구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기 37조 후단의 경합범을 설명하는 판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 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각기 따로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따로 형이 정해지게 되면 판결 주문이 수개가 되는 거죠.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 자,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따라왔죠? 분리 확정된다. 자, 그러므로 확정 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괄호에서 전 공소사실, 확정 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해요. 이제 이항 부분으로 가게 되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은 37조 전단의 경합범도 아니고 37조 후단의 경합범도 아니어서 따로 유죄를 선고하게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 판결 전의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 확정 판결 후의 유죄 부분은 항소 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죠. 분리 확정돼서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 판결 전의 유죄 판결 부분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 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 판결 전의 유죄 판결 부분에 한정한다. 조금 까다로워요. 일부 상소에서. 그동안 일부 상소에서 저희 주문이 여러 개일 때 재판이 분리 독립이 가능하여 일부 상소가 허용된다. 일부 상소를 했을 때, 자, 피고인과 검사가 상소하지 않는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피고인도 상소하고 검사도 상소하게 되면은 전부 심판 대상 전부 파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거기에서 추가해서 이 판례가 이제 확정 판결, 여기는 판결이 3개가 있어요. 다시. 자, 이게 지금 확정 판결에 하나가 있어요. 실제 사안에서는 이 판결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이야.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이고, 이 사람이 사기죄로 징역 2년,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확정 판결 후에 범한 산지법 위반 범죄 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는 총 3개예요. 3개. 자, 그 확정 판결과 그다음에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죄와 확정 판결 후에 범한 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각각 A, B, C 구별해가지고 읽어주세요. A, B, C 구별해가지고 괄호 쳐서 좀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138-2번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서 이게 최신 판례, 최신 판례로 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은
이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원심이 1심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키워드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그 오른쪽으로 와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나왔는데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보겠습니다. 자,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 판결문 송달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시로부터, 지금 형소법이에요. 판결 선고시로부터 7일의 항소 기간이 진행하죠. 그래서 그 항소 기간 내에 항소장이라는 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그럼 원심법원은 항소장이라는 서면과 소송 기록을 14일 이내에 항소법원으로 보내줘야 되죠. 그러면 항소법원에서는 기록을 받았죠. 항소법원에서 기록 접수 통지를 당사자에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147-0번 보게 되면은 이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어 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형사재판, 민사든 형사든 우리나라는 1심 재판 가지고 끝내버리지 않잖아요. 다 2심까지 가요. 다 2심까지. 그래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2심 개나 소나 다 2심까지 오니까 자, 와서 양형 조금이라도 깎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야, 너희들 형 깎아주니까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냥 자, 알았어 라고 하면서 기일을 잡아놓고, 항소심에 이제 제1회 공판기일을 잡아놓고 바로 변론을 종결해버려요. 네, 지금 이제 현재 트렌드가 최근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공판기일을 잡아놓고 항소 기각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항소 기각으로 끝내버리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 1회 기일을 잡아놓고 그날 바로 변론을 종결해버리고 그 다음 기일에 항소 기각 판결을 끝내려고 하는 이 경우에 아직 변론 종결된 후에 그 변론 종결된 시점이 자, 소송 기록 접수 통지하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접수 통지하고 자, 항소심에서는 1회 공판 기일을 잡아놓고 여기에 변종하겠다예요. 변론 종결하겠다. 그래서 접수 통지를 하고 나서 20일의 항소 이유서 기간은 여기예요. 여기. 그런데 변론 종결을 했는데 자, 이쯤에 변론의 재개 신청이 있으면 원래 변론의 재개 여부는 재량이에요. 원래 변론의 재개 여부는 재량인데 이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의 재개 신청이 있다면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요. 네. 좀 의미 있는 판례이죠. 그래서 최신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판례 거기 1항 부분에서 자,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또는 또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제 각각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기간이 경과해야 이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 이유서를 추가 변경 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 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 이유에 대하여 이제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이거요. 30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에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고요. 자, 이제 그것과 관련하여 이제 2항 부분 갑니다. 3항 갑니다. 3항.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피고인의 항소 대리권자인 대리 동그라미 쳐주세요. 대리 배우자. 그 옆에다가 거기 동그라미 341조. 341조에는 피고인 이외에 상속권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리한다 뭐 이런 멘트가 아니에요. 피고인 이외의 상속권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판례는 그 피고인 이외의 자들이 피고인의 상속권을 대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피고인의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이거 말이 왜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한다요. 자 배우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한다요. 피고인에게. 그래서 피고인이 적법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럼 항소 이유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은 이유서 제출 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내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추가 판례 152-2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딱 보았더니 전원합의체 판결이네요.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닌 이유는 종래에 있었던 그 대법원 그 판례를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는데 수업용으로는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과 똑같은 결론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전원합의체의 반대 의견에 논 것들이 조금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또 이제 최신 판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판례 거기 해설 부분 볼게요. 해설 부분 바로 또 갑니다. 자,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기록 접수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한 다음에 변호인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일반론이고요. 자, 이러한 것은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요. 똑같은 취지.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을 얘기해요.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한 다음에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뒤에는 그냥 그 절차니까 일단 자,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형태이니까 그 사선 변호인에게 따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은 종전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그때부터 기산해야 한다. 계산했더니 2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자,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가 원심 판결 정당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20페이지에 와서 즉시항고는 이제 결론해가지고 간단합니다. 즉시항고에서 이제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뭐 개정되게 되면 이제 즉시항고 기간 7일로 하겠죠. 194-2번은 이제 종전헌법재판소 결정례예요. 종전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즉시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 3일을 정한 거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종전 선례를 변경한 거예요. 너무 짧아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즉시항고 관련한 부분에서 2항 부분 갑니다. 2항 부분. 최신 판례 2항 부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 그래서 판례가 얘기하고 있죠. 판례. 다음 중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거 물어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이 꼭 지문으로 나오게 돼요. 자, 정식재판 청구 기각 결정, 상속권 회복 청구 허부 결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선고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결정, 항소 기각 결정 등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허용돼요. 자, 이 지문들을 꼭 좀 챙겨서 즉시항고의 대상인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즉시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에 특별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사항 부분으로 갑니다. 사항 부분. 따라서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여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계속 적용한다. 종전 선례를 변경한다. 자, 긴급조치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제 재심에 와서 이제 첫 번째 얘기 21페이지 자, 33번 판례에서 첫 번째 재심의 대상. 자, 재심의 대상에서는 자, 1심
징역 1년, 항소기각, 상고기각. 자, 각각 이렇게 판결로 선고되었을 때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연홈도 확정되고 연홈도 확정되고예요. 그래서 총 판결은 3개가 살아있는 거예요. 판결은 3개가 살아있는 건데 이 중에서 연홈이 재심의 대상이에요. 이게 재심 대상입니다. 원칙적인 재심 대상이고요. 요 2개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재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자, 유죄 판결, 형을 선고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절차가 진행되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하였다면 여기는 홀딩하고 재판을 정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형을 선고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재심 심판까지 나와버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재심 청구는 기각해야 돼요. 아무튼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 판결, 항소 기각, 상고 기각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면소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요. 네. 그래서 거기 유죄의 확정 판결, 재심의 대상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괄호로 해주고 원칙 그리고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 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거기에서 그 뒷부분은 예외, 괄호를 해서 예외적, 보충적. 면소 판결은 유죄 확정 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거요. 그다음에 사법경찰관 직무범죄 이제 긴급조치 구호 관련된 이제 직무범죄인데 여기 취지는 저희 이제 그 객관식 시험용으로 420조 7호에 이제 사경관 등의 직무범죄, 뭐 불법 체포 감금죄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사경관의 직무범죄로 인한 이 재심 사유는 사경관의 직무범죄 불법 체포라고 영장주의가 이제 이렇게 유효한 영장주의에 합당한 적법한 법률이 시행되던 중에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관련된 부분을 재심 사유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헌적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위헌적 법률인 긴급조치 구호를 얘기해요. 긴급조치 구호에 따라 경찰관이 이 법률에 따라 체포를 했어요. 자,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요. 그럼 여기 420조 7호의 재심사유는 엄격해요. 420조의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법 체포 등재, 직무범죄 관련된 부분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돼야 돼요. 자, 그럼 위헌적인 법률을 그대로 따르게 된 경우에 직무범죄, 불법 체포죄가 성립하느냐가 첫 번째 문제가 돼요. 첫 번째, 당연히 불법 체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하자의 중대성이 영장주의 본질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재심 사유로는 삼아 주어야 한다요. 그래서 객관식의 포인트 2군데 나옵니다. 이 항 부분에서 여기 쭉 보면은 거기 사망 갑니다. 사망 부분. 자,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수사기관이 그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하였다면 법 체계상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직무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기까지가 하나 포인트. 그다음에 그렇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자, 재심 사유로는 삼아 줄 수 있다요. 재심 사유는 된다. 자,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로 갑니다. 22페이지에서는 여기는 자, 23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사실관계를 봅니다. 자, 23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특별 절차 바로 위에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자, 피고인은 간통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자, 이게 지금 전형적인 37조 전단의 경합범이에요. 그래서 상해죄도 징역으로 처벌하겠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었으니까 징역으로 처벌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한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고 합산의 형기를 초과하지 않는 형태로 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자, 그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죠. 집행유예 기간 경과의 효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그 후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니까 간통에 대해서는 이제 재심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재심 사유. 자, 그럼 여기에서는 A죄가 유죄이고 B죄가 유죄입니다. 자, 그런데 두 죄가 37조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에요. 전단의 경합범인데 동종의 형을 정해요. 사형이나 무기가 아닌 동종의 형을 정하게 되면 센 놈 한 놈만 끌고 가면 돼요. 센 놈만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나의 형. 그래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는 이 부분이 형을 선고한 유죄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요 놈이 재심의 대상이에요. 요 놈이 재심의 대상인데 여기에 녹아 있는 건 요 놈도 녹아 있고 요 놈도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재심 사유는 간통죄 부분에만 재심 사유가 있어요. 자, 이 B죄 상해죄 부분은 재심 사유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자, 하나의 형이 두 개에 녹아 있기 때문에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합니다.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해서 전부 심판을 하였더니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자, 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무죄죠, 무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자, 법률을 소급하여 이제 효력을 상실시키고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게 되는 구조인데 아무튼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서 너 상해죄 있었지, 상해죄. 그 부분은 유죄이네, 유죄. 너 벌금 400만 원. 자, 이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아니, 나 집행유예 2년 해가지고 형 선고의 효력,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이거 뭐예요? 왜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안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종래에 있었던 부분 판례 확인하게 되면은 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자,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그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하지만 재심 심판 절차는 재심 사유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증거조사 심리 판단해야 하고 재심 사유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위하여만 고려할 뿐이다요. 양형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양형을 하였더니 너 한 벌금 400만 원 정도 된다요.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자, 나는 집행유예로 인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시키는 그 이익이 없어졌다. 재심의 본질은 이익재심인데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나는 불이익하다. 요건 무죄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나 벌금으로 나왔으니까 불변금에 반한다. 재심에서도 불변금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주장한 사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게 재심 심판의 본질을 좀 의미해줘요. 재심 심판의 본질. 자, 여기는 조금 유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이제 가백에 제복을 하나 선물해줘요. 제복을 하나 선물해주고 이 제복에다가 배지를 하나 붙여요. 배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렇게 황금 배지를 하나 붙여주고. 자, 조금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배지가 황금 배지일 뿐인데 조금 있으면 다이아몬드 배지로 바뀌어. 라는 이제 이러한 제복을 가백에 선물을 해주고 나서 이제 중간에 야, 너 옷 벗어 하는 거야. 너 옷 벗어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군복을 하나 딱 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군복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제복 자체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간다요. 이 제복 자체는 쓰레기통으로 가니까 네 이 배지가 황금 배지에서 다이아몬드 배지로 바뀌게 되는 건 그 제복에 부수하는 효과일 뿐인 것이지 제복이 없어지게 되면 너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군복이 나타나게 되면 새로이 재심 심판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종전에 있는 유죄 판결은 없어진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에 있었던 부수하는 효과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인한 효과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요. 그래서 이익재심이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단서는 하나 있어요. 단서는. 자, 이 형보다 이 형. 여기 어디 있지?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 형보다 이쪽 형이 더 세지만 않으면. 저 징역 1년보다 벌금 400만 원이 세지 않죠. 네, 세지 않죠. 그래서 적법하다요. 아무 문제 없다. 자, 그 내용으로 해서 이제 재심 관련한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55-2번 지문 보겠습니다. 55-2번 지문. 재심 심판 절차는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 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잘라주시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 절차로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오른쪽으로 보죠.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오른쪽 이항 부분 가겠습니다. 오른쪽 이항 부분에서 이항 부분에 쭉 가서 종전 이게 재심 심판 절차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 번째 줄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죠. 자,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은 재심의 본질이 이거래요. 재심의 본질. 종전 확정 판결은 이제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게 재심의 본질에 해당한다. 자, 그러므로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이나 그 부수 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원 판결이 없어지게 되면 집행유예 따위는 당연히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인한 효과, 그 부분을 주장할 건덕지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부분으로 가서 원 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 등이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 기간 경과로 원 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 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 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고, 그래서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 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 판결의 형이, 이게 단서는 있죠. 재심 판결의 형이 원 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나 이익 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간통죄,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는데 무슨 명예를 회복하려고 이게 이런 재심을 청구했을까요? 그냥 잊고 살지. 벌금 400만 원 생돈 나갔네요. 벌금 400만 원만 나갔을 것 같아요. 재심 심판 절차 할 때 변호인 선임했겠죠. 자, 이거는 간통과 상해죄로 이거는 1심 판결이 확정되었을 거예요. 1심 판결. 1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이 1심부터 갔을 거예요. 그러면 재심에서 벌금을 선고하니까 어이 뭔 소리예요. 항소까지 갔을 거고요. 항소에서 항소 기각 나오니까 어이 뭔 소리예요. 상고 기각. 얼마나 나간 거예요?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나간 거죠. 예. 얘는 가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생돈 나갔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종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더 경한 벌금 400만 원이죠. 선고한 형이 중하지 않으므로 이익재심이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요. 현재 특별 절차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이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경범죄 처벌법에 과다 노출 금지 조항을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해가지고 이제 미니스커트 무릎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자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서 몇 센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입건하고 처벌하고 이제 자대고 다니면서 남자들 머리 장발 단속하면서 몇 센치 하면서 장발 단속하고 하던 거 그게 이제 없어졌는데 다 없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취임하고 나서 수건 사업으로 제일 첫 번째 했던 거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과다 노출을 집어넣자예요.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과다 노출 조항 부분이 이제 이게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제 판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실제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울에서 일광역 하고 싶어요. 일광역 미세먼지 잔뜩한 이곳에서 일광역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오고 나면 이제 그쪽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원이든 이제 자기 집 정원이 조금 있는 그러한 그 집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우통 벗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이제 그냥 선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기 외국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외국에서 이제 살다 온 분이 여기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제 우통 벗고 한번 쫙 이렇게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어머나 보기 싫어해가지고 112 신고가 들어갔고 나는 이제 저쪽에서는 이게 이 정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를 이게 형사처벌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헌법소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이끌어낸 쾌거입니다. 쾌거.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 속에서도 선택은 가능해요. 이게. 피부는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 까맣게는 보일 겁니다. 63-2번 판례 보겠습니다. 63-2번 마지막 판례인데요. 여기 이제 소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형법도 이렇게 많이 개정돼요. 형법 막 개정돼가지고 문용석 선생님 자료 보았더니 막 토할 것 같던데 저는 시험장에 안 들어가니까. 아무튼 거기 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 소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년범들이 많이 이용해 왔던 거예요. 나는 가정 환경이 열악하여서 저 혼자서 삐뚤어진 길을 가다가 심신미약이다라는 거죠. 심신미약이다. 그러니까 형을 감경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인천 여아 살인 사건에서 그 꼬맹이가 이제 자기 심신미약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꼴보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심신미약 부분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 이제 개정을 했고, 즉시 적용되나요? 바로 적용되나요? 예, 그건 몰라요. 일단 이제 넘어가고 그것과 일단 연동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현행 소년법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고 그 소년들의 세금이 없으면 우리가 연금을 못 받고 거기에서 폐지 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걸로 연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개정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행 소년법을 보았더니 소년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하게 되면은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자격에 관한 그 법령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소년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 되었다면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고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야. 집행유예는 어떡하라는 거냐요. 집행유예. 그럼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실제로 받아서 종료되는 놈들보다 훨씬 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선고하는데 이 소년들은 더 불리하다요. 더 불리하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인 되는 거, 하사관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직업군인 이제 되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얘들이 조금 이제 액션이 좀 있어서 좀 사고 친 게 있었고 그 사고 친 걸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 되었는데 만약에 실형을 선고받고 거기 집행을 종료했다면 내가 하사관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바람에 거기에서 군에서도 좀 약간 상당히 많은 불이익, 잘릴 위기에 이제 처해져 가지고 이제 헌법소원 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입법에 불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는 위헌 선언하면 안 되는 게 위헌 선언 해버리게 되면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대한 이 부분, 이 근거 조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판례 특강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돼요. 주변에 팔랑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남은 시간 453이 아니라 5, 3, 2, 1 이렇게 해도 회독수 막 1회독, 2회독, 3회독 요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팔랑귀 되지 말고 너는 5회독 해. 나는 1회독만 할 거야. 너는 날림으로 봐서 지문 달아서 나는 꼼꼼하게 봐서 정답이 손을 보는 걸 지켜보고 시험장에 갈 거야. 물론 이제 5회독 가능하면 5회독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아무튼 이제 남은 시간 자기가 계획한 대로 흔들리지 않고 가면 돼요.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아프지 않게끔.
그 남은 시간 이제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